이보시오 한국. 한글은 이제 우리가 접수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를 등에 업은 거대 기업의 오만한 선포였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속 차갑게 식어버린 한국 협상 테이블을 날카롭게 베어버렸죠. 여러분, 아래아 한글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세계 최고 기업 앞에 하나둘 무릎을 꿇었죠. 자존심 강한 일본도 유럽의 석학들도 결국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매 한 가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은 달랐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끼니를 참고 아이들조차 저금통을 털어 거리로 달려왔습니다. 저온 세계 경제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없는 이 미친 기적은 전 세계를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황제라 불리던 빌 게이츠조차 경악하며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250억 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는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죠.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밀려 있어요. 이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세상 어떤 경영자라도 받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하나, 그 돈을 거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었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빅터 하딩. 미국에서 태어났고 컴퓨터 산업을 연구하는 시장 분석가입니다. 이 일을 25년 동안 해왔죠. 세계 여러 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2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하나의 사실을 확신하게 됐죠. 컴퓨터 시장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결국 하나의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는 언제나 같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전 세계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문서 프로그램, 전부 이 회사가 만든 것이죠. 저는 수십 개 나라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어디를 가든 결과는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 상황이 바뀌죠. 1년, 2년, 길어야 5년입니다. 그 안에 자국 프로그램은 전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들어앉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는 나라는 없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25년간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놓고 경제면을 훑어보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기사 제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퇴짜 맞은 나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었죠. 빌 게이츠가 퇴짜를 맞았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이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회사가 어딘가에 투자를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 원이었습니다. 250억 원이에요. 파산 직전의 작은 회사에게 25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에 250억이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기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회사가 이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는 그 제안이 거절당했다고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과 적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선택이죠. 도대체 어떤 나라의 어떤 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저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던 건 아니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절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직접 확인한 세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절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유럽의 강대국들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바꿨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절했다고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더 자세히 살펴봤죠.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 지인, 조건, 포기 선언,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컴퓨터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기록들을 뒤졌죠. 그리고 곧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레아 항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은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그 어떤 사례보다도 놀라운 이야기였죠.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업들만 쓰던 물건이었죠. 크기도 컸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컴퓨터가 작아졌습니다. 가격도 내려갔죠. 그러자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관공서에도 들어갔죠. 은행도 병원도 전부 컴퓨터를 들여놓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에 펜으로 문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았죠. 키보드를 두드려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인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냥 기계일 뿐이죠. 전원을 켜면 화면이 뜨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서를 쓰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운영체제도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컴퓨터에 깔린 운영체제, 전 세계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문서 프로그램, 이걸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부 한 곳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죠. 그는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만드는 대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문서 프로그램 워드, 계산 프로그램 엑셀,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제조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팔아라. 이게 조건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사면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전원을 켜면 바로 윈도우가 뜨죠. 문서를 쓰려고 하면 워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따로 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습관은 곧 표준이 됩니다. 직장에서 워드로 문서를 만들면 거래처에서도 워드로 열어야 하죠. 학교에서 워드로 과제를 내면 학생들도 워드를 써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워드로 서류를 만들면 국민들도 워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이 쓰면 10명이 따라 쓰죠. 10명이 쓰면 100명이 따라옵니다. 100명이 쓰면 그 나라 전체가 바뀌어요. 저는 이 과정을 수십 개 나라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봉어지니까요. 유럽도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도 처음에는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5년을 버티지 못했죠. 전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90년대 중반이 되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문서는 워드, 이게 세계 표준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문서는 결국 워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워드 점유율 95%, 영국 93%, 독일 91%, 프랑스 90%, 전 세계 평균이 90%를 넘기고 있었죠.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컴퓨터로 문서를 쓰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 지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독점이죠.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숫자로 증명된 팩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신문 기사가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가 250억 원을 들고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했다고요? 전 세계 90%를 장악한 회사의 제안을 고작 하나의 나라가 거절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은 뒤로 계속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 앞에서 세계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말이죠. 그걸 아셔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세계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를 말이죠. 이걸 보셔야 나중에 한국이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세계 각 나라에는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문서를 쓰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씁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문서 프로그램도 각자 만들어야 했어요. 독일에는 독일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었죠. 영국에도,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전부 자기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컴퓨터 산업을 키운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치타로. 이 프로그램은 일본어 문서 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었죠. 일본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언어입니다. 한제, 히라가네, 가타카나까지 3가지 문자를 섞어서 쓰거든요. 이걸 컴퓨터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치타로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업에서 썼죠. 학교에서도 썼습니다. 관공서도 전부 이치타로를 사용했어요. 한때 일본 내 점유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 문서를 쓴다고 하면 그건 곧 이치타로를 쓴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시장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이치타로가 있으니까. 일본어는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미국 프로그램이 들어와 봤자 일본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그런 자신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사면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구조. 이 전략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일본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삽니다.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뜨죠. 그리고 문서를 쓰려고 하면 워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이치타로를 쓰려면
따로 돈을 내고 구매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내고 따로 프로그램을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깔려있는 걸 쓰죠.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어요. 신규 사용자들이 하나둘 워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치타로 점유율이 90%에서 85%로 내려갔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5%가 시작이었습니다. 85%가 80이 되고 80이 70이 되고 70이 60이 됐죠.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몇 년에 걸쳐 빠지던 점유율이 나중에는 몇 달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워드를 쓰면 옆 사람도 워드를 써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워드 파일을 보내오면 나도 워드가 있어야 열 수 있죠. 이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치타로를 만든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가격을 낮추고 기능을 개선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이 바뀐 뒤였죠. 결국 이치타로의 점유율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시장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데이터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느꼈죠. 아, 이건 막을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똑같았어요. 독일에는 스타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때 독일 시장을 지배했던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자 3년 만에 무너졌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전부 같은 결말이었죠. 처음에는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살아남은 프로그램은 없다. 이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본도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무너졌죠. 프랑스도 영국도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거대한 파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버텼다는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도 못 해낸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그 특별한 프로그램, 아레아항을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제가 곧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버텼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한국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1998년, 한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무서운 적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98년, 이 숫자를 들으시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특히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해 대한민국을 덮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죠. 외환위기. 사람들은 이걸 세 글자로 불렀습니다. IMF요. 저는 당시 미국에서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었죠. 태국이 먼저 쓰러졌고 인도네시아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한국까지 덮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회사가 오늘 아침에 문을 닫았죠.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갔어요.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가장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당시 한국의 모습을 자료로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기업 부도 건수가 매일 갱신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나라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199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한 회사가 있었어요.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도 많지 않았죠. 대기업도 아니었고 재벌도 아니었어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이름은 한글과학 컴퓨터. 이 회사가 바로 아레아 항을을 만든 곳이었죠. 아레아 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서 프로그램.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글을 쓰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한때 이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썼죠. 학교에서도 썼고 관공서에서도 전부 이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문서를 쓴다고 하면 그건 곧 아레아 항을을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 회사의 상황은 처참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복제였죠.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용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자상가였죠. 그곳에 가면 아레아 항을이 몇천 원에 복사돼서 팔리고 있었어요. 원래 가격이 수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불법 복사본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레아 항을을 쓰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은 온 나라에 퍼져 있는데 정작 만든 회사한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죠.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쓰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의 금고는 완전히 바닥이 났죠.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석 달째 밀리기 시작했어요. 연구개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새 버전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외환위기까지 터진 겁니다. 원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회사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죠.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일본의 이치타로도 결국 사라졌죠. 독일의 스타라이터도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살아남은 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지금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작은 회사가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아레아 항을도 끝이구나.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한글과 컴퓨터가 숨도 못 쉬고 쓰러지기 직전, 바로 그때 한 회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이 쓰러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회사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직접 한국을 향해 손을 뻗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것은 한글과 컴퓨터가 절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안이었습니다. 250억 원. 파산 직전의 회사에게 250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고 온 제안서. 저는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었거든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과 컴퓨터에 제안한 금액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 원이었습니다. 25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당시 한글과 컴퓨터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고 있었죠. 금고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에 250억이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밀린 월급 전부 줄 수 있죠. 빚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도 남는 돈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한테 물 한 잔을 내민 거나 다름없었죠. 당시 한글과 컴퓨터 안에서도 기대감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250억이면 회사가 살아난다. 직원들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기업이에요. 빌 게이츠는 사업가지 성인이 아니었죠. 2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냥 줄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아레아 항을 개발을 중단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새 버전을 만들지 마라. 업데이트하지 마라. 그냥 멈춰라. 이런 뜻이었죠. 프로그램 회사한테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라는 건 식당한테 요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 충격적이었죠. 아래아 항을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삭제하라. 소스 코드라는 건 프로그램의 설계도입니다. 건물로 치면 도면이에요. 이게 있어야 프로그램을 고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삭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지운다는 건 단순히 파일 하나를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전부 없애라는 뜻이죠. 수년간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만든 코드, 한국어를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 그 모든 것을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되살릴 수 없게요. 저는 이 조건을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요. 제거였습니다.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경쟁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였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판매하라. 이 조건을 읽었을 때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 문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아래아 항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버려라. 설계도도 전부 태워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을 대신 팔아라. 이게 250억의 대가였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자기 프로그램을 죽이고 경쟁자의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가 되라는 거였죠.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굴욕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부수고 그 자리에 남의 것을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회사의 제품을요. 저는 이 조건들을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50억이라는 돈은 미끼였어요. 달콤한 미끼죠. 파산 직전의 회사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미끼. 하지만 그 미끼를 물면 아레아 항을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같은 방법을 썼죠. 경쟁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제한하고 조건으로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시 한글과 컴퓨터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회사는 내일이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직원들은 석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바닥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투자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눈앞에 250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러면 내일 회사가 망합니다. 아레아 항을도 어차피 사라지죠. 직원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250억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사라지지만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250억을 거절하면 프로그램도 회사도 전부 사라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의 9은 받습니다. 아니, 열의 10이 받아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8년 6월, 한글과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발표된 소식은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아레아 항을 포기 선언.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건보다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레아 항을 포기. 이 네 글자가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당시 한국 뉴스 자료를 찾아봤어요. 앵커의 목소리, 신문 기사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없어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이 사라져도 아무 일 없었잖아.
일본에서 이치타로가 무너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워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레아 항을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이죠. 아레아 항을은 198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든 사람은 이찬진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하지만 사실이었죠. 그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컴퓨터로 한국어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영어를 기준으로 설계됐거든요. 한국어는 영어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컴퓨터에서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찬진이라는 청년이 해낸 겁니다. 한국어를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음과 모음이 자연스럽게 조합되고 한국어 문법에 맞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아레아 항을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나오자마자 한국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글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학교에서 썼습니다. 회사에서 썼어요. 관공서에서도 전부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죠. 논문을 쓸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편지를 쓸 때도 전부 아레아 항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문서를 쓴다는 건 곧 아레아 항을을 쓴다는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자기 나라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게 해준 도구였어요. 한국어의 자존심이었죠. 디지털 세상에서 한글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미국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리 글을 왜 남의 프로그램으로 써야 합니까? 한글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이치타로가 무너질 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스타라이터가 사라질 때 독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죠. 어느 나라에서도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국민 전체가 움직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레아 항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 나라의 글을 지키는 도구였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빼앗긴다는 건 프로그램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서 같은 전략을 써왔죠. 돈을 주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어디서든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은 그냥 도구였거든요. 워드를 쓰든 다른 걸 쓰든 문서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레아 항을은 도구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정체성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산하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으로 프로그램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죠. 국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국민이 움직여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세계 최강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250억 원을 쥐고 있는 거대한 회사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요.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민화. 저는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 조사했어요. 벤처기업들을 이끌던 인물이었죠. 한국의 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민화는 아레아 항을 포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돈 1만 원으로 아레아 항을을 살립시다. 1만 원이요.
여러분, 이 금액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민 돈은 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원으로 그걸 막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발상이었죠. 기업이 망하면 그건 시장의 논리입니다. 국민이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살린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민화의 제안은 한국 사회에 불을 지폈습니다. 1만 원 국민주 운동. 이 이름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1만 원씩 팔자는 거였어요. 1만 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액이죠. 학생도 직장인도 주부도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1998년이에요. 외환위기 한복판이었죠. 나라 경제가 바닥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내일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1만 원을 내라고요? 1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절 1만 원이면 가족 외식 한 번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직장인 점심값 며칠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시 자료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나섰죠. 그때 한국에는 PC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가게예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서 게임을 하는 곳이었죠. 1시간에 1,000원, 2,000원 내고 컴퓨터를 쓰는 겁니다. 학생들이 PC방에 가는 걸 참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안 간다. 그 돈을 아끼겠다. 1,000원, 2,000원씩 모은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들고 은행에 갔죠. 이게 어른들한테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15살, 16살, 17살짜리 아이들이 게임을 참으면서 프로그램을 살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이 산업을 연구하면서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직장인들이 움직였습니다.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어요. 아니, 끊은 게 아니라 참은 거죠. 오늘 하루만 참자. 이 돈을 아래아 항을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소주 한 병에 1,500원이었습니다. 안주까지 하면 5,000원이었죠. 그 돈을 아꼈어요. 주부들도 나섰습니다. 장을 보다가 반찬 하나를 줄였어요. 그 돈을 모았죠. 아이들 간식을 하나 빼고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을 줄여가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살리겠다고 돈을 모은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요.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었죠. 그 1만 원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글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쓰고 싶다. 그 마음 하나였죠.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냥 바뀐 걸 씁니다. 거기에 감정을 붙이지 않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래아 항을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글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죠.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1만 원으로 250억을 만들겠다고요? 계산해보면 25만 명이 참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25만 명이 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 창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1만 원씩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냈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5천 원을 냈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산에서도 돈이 들어왔죠.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억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억, 30억, 숫자가 매일 뛰었죠. 5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70억, 80억,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모인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100억 원. 한 달 만에 100억이 모인 겁니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그 시간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100억을 모았어요.
소주 한 잔을 참고 PC방을 안 가고 반찬을 줄여가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확인한 순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돈을 모아서 프로그램 하나를 살려낸 나라는 본 적이 없었죠. 단 한 번도요?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됐죠. 이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 100억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대한민국의 대답이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국민들이 모은 100억 원. 이 돈이 한글 과학 컴퓨터에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안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월급을 석 달째 못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였어요. 정부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것도 아니었죠.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PC방을 참으면서 모은 돈, 직장인들이 퇴근길 소주를 끊으면서 아낀 돈, 주부들이 반찬을 줄이면서 만든 돈, 그 돈이 100억이 된 거죠. 한글 과학 컴퓨터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우리 회사를 살려준 거예요. 이걸 알고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글 과학 컴퓨터는 결정을 내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었던 양해각서, 250억 투자 조건, 아레아항을 개발 중단, 소스코드 삭제, 워드 판매 전환,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파기했습니다. 250억 원을 거절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억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던 조건들을 거절한 거죠. 우리 프로그램을 죽이라는 조건, 설계도를 태우라는 조건, 남의 프로그램을 대신 팔라는 조건, 그 모든 굴욕적인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동안 이 산업을 연구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한 회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해낸 겁니다. 그것도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한복판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빌 게이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파산 직전의 회사에 250억을 제안했어요. 세상 어디에서든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통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통했고 일본에서도 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국민이었습니다.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직접 돈을 모으는 나라, 프로그램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주머니를 여는 국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시장 분석 보고서에도 이런 변수는 들어있지 않았죠. 이건 시장 논리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힘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한 거대한 회사가 단 하나의 나라에서 멈춘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때는 지켰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 사라진 거 아니냐고요. 다른 나라 프로그램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진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레아 항을은 살아남았어요. 그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진짜로 놀랐어요. 1998년에 국민들이 살려낸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한국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국의 관공서에서는 지금도 아레아 한글로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도 아레아 한글로 작성되죠. 국회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도 아레아 한글입니다. 1998년에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서 살려낸 프로그램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기고 살아남은 자국 문서 프로그램은 사실상 아레아 한글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유럽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죠. 중국에도 동남아에도 중동에도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컴퓨터 산업을 연구해왔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직접 돌아다녔죠.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법칙을 확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틀렸어요. 단 하나의 나라가 그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 것도 아니었죠. 그냥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글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쓰겠다. 이 단순한 마음 하나가 250억짜리 계약을 무너뜨렸어요. 세계 최강의 기업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살려놓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인지를요. 신문에서 우연히 본 기사 하나, 빌 게이츠가 퇴짜 맞은 나라. 그 기사가 저를 이 이야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뒤로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에 아래아 항을이 깔려 있으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콘 하나.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8년 나라가 무너지던 그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주 한 잔을 참고 PC방을 안 가고 반찬을 줄여가면서 지켜낸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회사에 250억짜리 제안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죠. 그건 대한민국이 지켜낸 디지털 독립의 상징입니다. 저는 25년간 컴퓨터 산업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건 대한민국만이 쓸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